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기술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국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포기하고 다시 살아올 거라고. 한국 기업이 미국 전투기에 들어갈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는 계약서.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은 더 싸고 납기는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 그 순간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미국 고위 관료가 10년 전 거절했던 그 연구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보낸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 표지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 협력 요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25년간 늘 그랬던 것처럼 또 한국이 뭔가를 사러 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사는 나라이고 미국은 파는 나라였으니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질서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사람 7명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방위사업청 국장이었고 그 뒤로 기술 담당 공무원 2, 방산업체 임원 2, 그리고 젊은 연구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국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는데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역력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 측 기술 담당관이 화면을 켰습니다. 첫 화면에는 대한민국 최초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라는 큼직한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비는 2억 달러, 개발 기간은 7년, 양산 목표는 120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고 싶습니다. 전투기를 만들고 싶다고요? 전투기가 자동차 만들듯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인 줄 아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4가지 핵심 기술의 이전이었습니다. 첫째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였는데 이것은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장비로서 수백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둘째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였는데 이것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열신호로 찾아내는 장비였습니다. 셋째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로서 고해상도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결합한 정밀 타격 시스템이었습니다. 넷째는 전자전 방어 장비로서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 신호를 교란하는 생존 장비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저희는 60년 동맹입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함께 피를 흘렸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으며 이라크 전쟁에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스스로 설 때가 됐습니다. 제발 이 기술들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는 미국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4가지 기술은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동맹국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레이더 기술은 절대 이전할 수 없는 1급 기밀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장이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했고 상부에 보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저는 더욱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젊은 연구원 하나가 불쑥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전투기를 만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미국이 50년 넘게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한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같은 세계 최고 항공우주 기업들이 수만 명의 최고급 인력을 동원해 만든 기술입니다. 미국의 MIT 출신 박사들이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이 기술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최소 100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들은 단순히 돈과 시간만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국장은 입술을 깨물었고 기술 담당관은 고개를 떨궜으며
그 젊은 연구원은 두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국장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럼 부분적인 기술 자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개발 방향을 잡을 때 미국이 검증해 주시거나 조언이라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는 거의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더욱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기술 자문도 결국은 기술 이전의 다른 형태입니다.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형태로도 이 분야의 기술 협력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종 답변입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한국 국장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마치 준비라도 해둔 듯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검증된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걸 구매하시면 개발 리스크도 없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국을 위해서도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젊은 연구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옆에 있던 상사가 황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60년 동맹이 이런 겁니까? 저희는 한국 전쟁 때 미국을 도왔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5천 명이 넘는 한국군이 전사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함께 싸웠습니다. 한국군이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스스로 서려고 하니까 기술은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반드시 해내고 말 겁니다. 그리고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친구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가 젊은 사람이니 감정적일 수 있죠. 저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좀 불쾌했습니다. 저게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사람인가? 저런 감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정밀한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게 오히려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완전한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사람, 고개를 떨군 사람,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문 사람, 모두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1년 안에 포기하고 우리 전투기를 사러 올 거야. 늘 그랬으니까.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국방부 근처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비싼 와인을 마시며 그날 회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레이더 기술을 달라고 했다면서요? 국제협력국의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그것뿐만 아니라 4가지 핵심 기술을 전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하자 테이블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걔니가 자기들을 록히드 마틴인 줄 아나 봐요. 레이더 기술이요? 그거 우리도 30년 걸렸는데요. 한국이 뭐 잘 만들죠? 김치 담그는 기술이나 가르쳐 달라고 하지. 동료들이 계속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국도 참 대단하긴 해요. 고등훈련기는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훈련기랑 전투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전투기는 시스템 복잡도가 100배는 높아요. 특히 레이더 같은 건 반도체 기술, 신호처리 기술, 냉각 시스템까지 전부 최첨단이에요. 한국 기술 수준으로는 20년 걸려도 힘들 겁니다.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내 생각엔 결국 포기할 겁니다. 1, 2년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 우리한테 전투기 추가로 사러 올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살까요? 최소 40대는 사겠죠. 한 대당 1억 달러로 잡으면 40억 달러입니다. 우리한테도 나쁘지 않은 딜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의 무리한 요구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과적으로는 미국 전투기 추가 수출로 이어질 테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성실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하지만 전투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동차 만들듯이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50년의 기술 격차를 10년 만에 따라잡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밤 전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간 7명의 한국 사람들이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날 밤 한국으로 돌아간 그 젊은 연구원이 책상 앞에 앉아 무엇을 결심했는지, 그날부터 시작된 10년의 처절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말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저는 여느 때처럼 국방부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저는 이제 국제협력국 부국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국장에서 한 단계 승진한 것이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전투기 추가 도입 협상안, 호주와의 무인기 수출 계약서, 필리핀과의 훈련기 공급 검토서 등등이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수없이 반복했던 그런 평범한 하루 말입니다. 그때 제 비서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국장님,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즉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이요?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25년간 국방부에서 일한 베테랑이었는데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보잉 관련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건넨 서류 봉투에는 빨간색 긴급 스티커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순간 표지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화시스템 보잉 전투기 항전장비 공급 계약 체결 보고. 저는 그 제목을 3번 읽었습니다. 한화시스템, 대한민국, 보잉 전투기 공급 계약.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중얼거리며 급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 요약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보잉사와 한국공군, 전투기 및 미국 공군 최신의 전투기용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방산 기업이 미국 본토 시장에 항공전자 장비를 수출하는 역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계약 규모는 5년간 총 3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미국 공군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2021년부터 미 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전투기 말입니다. 그 전투기에 한국산 장비가 들어간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공급하는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는 19인치 크기의 대형 디스플레이로서 레이더 정보, 무장 상태, 비행 데이터, 전술 정보를 통합적으로 표시하는 핵심 항공전자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조종사가 전투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전투기의 두뇌와도 같은 장비입니다. 특히 이 장비는 한국의 보람의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람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1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갑게 내뱉었던 그 말.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듭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화시스템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의 주요 사양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반응 속도는 8ml초로서 미국 기준인 12ml초보다 50% 빠릅니다. 작동 온도 범위는 영하 55도에서 영상 85도까지로서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내구성은 미국 군사규격의 300% 수준으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불량률은 0.001%로서 미국 평균인 3%에 비해 3,000배 낮습니다. 가격은 미국산 대비 60% 수준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불량률 3,000분의 1, 가격 60%. 모든 면에서 미국산보다 우수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보잉 측 계약 담당자의 코멘트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기술력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레이더와 연동되는 디스플레이 통합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준입니다. 한국 전투기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실전 경험이 이번 계약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화 시스템을 장기 파트너로 삼을 계획입니다. 10년 전 제가 단호하게 거부했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100년 걸려도 못 만든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단 10년 만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이 미국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송두리째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전화벨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부국장님, 보잉 국제사업부 존 라이언 부사장님이십니다. 연결해주세요. 밀러 부국장, 존입니다. 보고서 보셨습니까? 방금 봤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완전히 사실입니다. 어제 공식 계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전무와 우리 최고 경영자가 직접 서명했어요. 존,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왜 안 됩니까? 레이시오는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는요? 하니웰은요? 밀러,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도 당연히 미국 업체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레이시오는 납기를 절대 못 맞춰요. 숙련공 부족으로 생산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콜린스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것도 품질 보증을 제대로 못해요. 하니웰은 아예 신규 계약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래도 밀러, 제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존이 계속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화 시스템은 45일 안에 첫 배치 물량을 납품한다고 약속했어요. 45일이에요. 미국 업체들은 최소 18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그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말이죠. 게다가 한화 시스템 가격은 미국 업체의 60%이고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요. 우리가 대체 왜 미국 업체를 써야 합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할 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한화 시스템은 이미 한국 전투기 보라매에 이 장비를 탑재해서 3년간 실전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백 시간의 비행 시험을 거쳤고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었어요. 완벽한 안정성이 검증된 거죠. 반면 우리 미국 업체들은 아직 시제품 단계예요.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겠어요? 밀러,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비즈니스 판단입니다. 10년 전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했던 말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말이 이제 거꾸로 저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뭡니까? 한화 시스템이 우리한테 다른 제안도 했어요. 전 세계로 수출되는 모든 전투기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요. 우리는 지금 그걸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제 우리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우리의 고객이었습니다. 우리가 파는 쪽이었고 한국은 사는 쪽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파는 쪽이 되고 우리가 사는 쪽이 된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화 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큼직하게 박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라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국산 전투기. 그 아래에는 멋진 사진이 있었습니다. 회색 도장에 날렵한 전투기가 새파란 하늘을 힘차게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전투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주요 장비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레이더는 국산 독자 개발, 적외선 탐색 장비는 국산 독자 개발, 전자전 장비는 국산 독자 개발,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는 국산 독자 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했던 4가지 핵심 기술을 한국이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개발 연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2015년 제가 거부한 바로 그 해에 그들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100년 걸려도 못 만든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날에 그들은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서류 맨 뒷면에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고사항. 2015년 당시 방위사업청 기술협력 대표단의 최연소 연구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결정 이후 레이더 독자 개발팀의 핵심 멤버로 합류했으며
지난 10년간 개발을 직접 주도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반드시 해내고 말 겁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던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한화시스템의 전무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기술이 미국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저는 한국에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전투기 60대, 미사일 48기, 무인기, 레이더, 온갖 무기를 팔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갑이었습니다. 계약서의 가격을 정하는 쪽, 기술 이전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쪽, 납기를 통보하는 쪽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을이었습니다. 비싼 값을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쪽, 기술을 간절히 구하는 쪽, 납기를 그저 기다리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잉이 한화시스템의 부품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45일이라는 놀라운 납기, 60%라는 파격적인 가격, 150%라는 우수한 성능. 이제는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고 미국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이 된 것입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비서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국장님, 오전 10시 긴급회의 준비되셨습니까? 국방부 차관보님과 국제협력국장님, 그리고 보잉 측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한화시스템 보고서와 관련 서류들을 챙겨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철저하게, 부끄러울 정도로 틀렸습니다. 그들은 100년이 아니라 단 10년 만에 해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 만들어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국제협력국장, 기술평가국장, 그리고 보잉 측에서 나온 2명의 고위 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밀러 부국장, 앉으시죠. 그는 60대 초반의 베테랑으로서 국방부에서 35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화시스템 건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긴급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 전투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차관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고서를 읽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에게 큰 경고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방심하는 사이에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 격차를 따라잡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부국장, 당신이 2015년에 한국의 기술 이전 요청을 직접 거부한 담당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신은 정확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국이 이 기술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100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성공 보장 없이 말입니다. 100년이라고 했군요. 차관보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없었고 동정도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10년 걸렸습니다. 그들은 10년 만에 50년 걸려 만든 기술을 완전히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을 우리에게 팔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예측이 얼마나 틀렸는지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계속 단순한 고객으로만 취급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진정한 기술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까? 보잉 측 임원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잉 입장에서 한화시스템은 이제 필수 파트너입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가 전투기 생산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미국 내 협력사들은 숙련공 부족, 설비 노후화, 품질 문제로 우리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측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최신의 전투기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다는 게 안보상 문제는 없습니까? 보잉 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공급하는 건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입니다. 핵심 소프트웨어와 암호화 시스템은 여전히 우리가 통제합니다. 안보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가격은요? 국제협력국장이 물었습니다.
미국 업체 대비 60% 수준이라는데 이게 덤핑 아닙니까? 보잉 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덤핑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합니다.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인건비가 거의 안 듭니다. 불량률도 0.001%니까 제작업 비용도 없습니다. 원가 자체가 낮은 겁니다.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미국 업체들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잉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뒤처졌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스마트 팩토리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존 방식을 고수했고요. 숙련공에 의존하는 낡은 시스템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숙련공이 필요 없습니다. 로봇이 모든 걸 합니다. 로봇은 은퇴하지 않고 파업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숙련공 구하느라 허덕이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음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차관보가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밀러 부국장, 당신 의견은 뭡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제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들의 의지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한국에 직접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화 시스템을 방문해서 그들의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갑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직접 간다고요? 국제협력국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들을 거절한 바로 그 당신이요? 네, 바로 그래서 제가 가야 합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니까 제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차관보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밀러 부국장. 당신이 한국에 가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출발하세요. 그리고 한화 시스템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조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조건을 전부 들어주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부요. 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을입니다.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25년간 우리가 갑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10년 전 제가 거절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것도 부탁하는 입장으로 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요. 그리고 한화 시스템 측에 연락해서 미팅 일정을 잡아주세요. 국방부 부국장 자격으로 공식 방문하겠다고 전하세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국장님이 직접 가십니까? 네,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그날 오후 한화 시스템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비서가 프린트해서 가져왔습니다. 밀러 부국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용인 본사 연구소에서 뵙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방산수출본부장 전무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18일 저녁, 저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10년 전 일을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이야기만 해야 할까?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을인 상황에서 협상이라는 게 가능할까? 12월 19일 아침 6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간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입국장 안쪽에 거대한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올해 200억 달러 돌파 전망. 한화 시스템 폴란드 2차 계약 체결 누적 수주 8조 원 돌파. 아랍에미리트 한국산 천공 미사일 40기 추가 도입 결정. 저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우리에게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 무기를 파는 방산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라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규모였습니다. 밀러 부국장님이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한국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화시스템 의전팀 김대리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짐을 챙겨 그를 따라갔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검은색 대형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기사가 출발했습니다. 본사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들, 최신식 산업 단지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들. 10년 전 제가 봤던 한국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도 한국은 충분히 발전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강해 보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들도 대부분 최신 모델이었고 곳곳에 건설 중인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1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면 기술력도 그만큼 발전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국장님.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무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공장과 연구소를 직접 돌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찬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차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문 너머로 펼쳐진 광경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부지였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광활한 공간에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식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건물 사이사이로는 자율주행 운반 차량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2018년에 완공했습니다. 연구소, 생산시설, 테스트센터가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연면적이 축구장 80개 크기입니다. 축구장 80개. 저는 다시 한번 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는 분명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무기를 팔러 왔을 때 한국의 방산시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공장, 낡은 설비, 좁은 연구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차가 메인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2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한화시스템 로고와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술 독립, 자주 국방. 기술 독립.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김대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거대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보람의 전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었습니다. 은회색 도장에 날렵한 전투기가 마치 지금 당장 하늘로 날아오를 것처럼 역동적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정교했습니다. 조종석, 엔진 흡입구, 무장 장착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형 옆에는 설명 패널이 있었습니다. 보람의 전투기,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2015년 개발 착수. 2022년 초도 비행 성공. 2024년 전력화 완료. 주요 장비 전량 국산화 달성률 65%. 수출 계약 폴란드 48대, 말레이시아 18대, 사우디 협상 중. 전량 국산화 달성률 65%. 10년 전만 해도 0%였습니다. 그들은 10년 만에 65%를 달성한 것입니다. 밀러 부국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로버트 밀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23일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 이후로 말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부국장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든다고 하셨죠. 한국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틀리셨죠. 10년 걸렸습니다.
100년이 아니라 10년이요. 그는 보람의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저 전투기에 들어간 레이더, 제가 개발했습니다. 적외선 탐색 장비도 우리 팀이 만들었고요. 디스플레이 시스템도 우리가 설계했습니다. 미국이 안 가르쳐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던 그 젊은 연구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미국 도움 없이도. 그는 정말로 해낸 것입니다. 부국장님, 오늘 우리 시설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10년 전 부국장님이 불가능하다고 하신 그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먼저 생산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거절하는 쪽이었습니다. 이제는 부탁하는 쪽이 된 것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까? 10년 전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기술들이 정말로 완성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제게 무엇을 요구할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거라는 건 말입니다. 전무가 저를 이끌고 들어간 곳은 거대한 유리 복도였습니다. 복도 양쪽 벽면이 전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 생산시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 생산 라인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공장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미국 보잉 공장도 가봤고 록히드 마틴 공장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해도 2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 광활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을 내뿜으며 부품을 집어올리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직원이 지나갈 뿐 대부분의 공정은 완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제1 생산 라인입니다. 총 면적은 축구장 6개 규모입니다. 24시간 무인 가동됩니다. 로봇은 쉬지 않으니까요. 미국의 보잉 공장은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숙련공들이 드릴을 잡고 용접봉을 들고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고 있었고 로봇은 쉬지 않았고 실수도 하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쪽 전광판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걸려 있었는데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초록색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금일 생산량 287대, 불량률 0.001%, 라인 가동률 99.7%.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287대를 생산한다는 말입니까? 네, 정확합니다. 미국 보잉 공장은 하루에 몇 대 생산합니까? 풀가동 시 40대입니다. 그것도 숙련공이 전부 출근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87대입니다. 약 7배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한 달 걸려 만드는 양을 우리는 나흘 만에 만듭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성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제조 시스템 자체가 한 세대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20세기 방식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21세기형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정확히 10년 전부터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로 그 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15년에 우리는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미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생산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기술만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술을 대량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 자동화에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그 투자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5조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전투기를 몇십 대는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을 공장에 쏟아부었고 10년 후 그 공장이 미국을 압도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품질 테스트 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국장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규모에서 압도당한 상태였습니다. 품질마저 우리를 넘어섰다면 저는 더 이상 협상 카드가 없었습니다. 품질 테스트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항온항습 시설입니다. 온도는 섭씨 0.1도 범위 안에서 유지되고 습도는 0.5% 범위 안에서 제어됩니다. 이 환경에서만 정확한 품질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센터 중앙에는 거대한 원통형 챔버가 있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비였습니다. 챔버 표면에는 온갖 센서와 계기판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두꺼운 케이블 다발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극한 환경 테스트 챔버입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부국장님께서 품질을 의심하실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연구원의 손에는 디스플레이 모듈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보잉이 주문한 그 부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투기용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입니다. 지금부터 미국 공군 규격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모듈을 챔버에 장착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결함이 나와라. 품질에 문제가 있어라. 그래야 협상에서 뭐라도 할 말이 생기니까요. 테스트 시작합니다. 연구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챔버에서 낮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부 상황이 옆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진동 테스트. 전투기가 급기동할 때 받는 충격의 2배 수준입니다. 모니터 속 디스플레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보통 전자장비라면 기판이 갈라지거나 부품이 떨어져 나갈 수준의 진동이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났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멀쩡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테스트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2단계 온도 테스트. 영하 55도에서 영상 85도까지 급속 변환. 북극에서 사막까지 전 세계 어디서든 작동해야 하니까요. 챔버 내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성에가 끼더니 곧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기로 달궈졌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3단계 염수 분사 테스트. 해상 작전 환경을 가정한 것입니다. 바닷물에 노출되어도 작동해야 하니까요. 노즐에서 소금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체가 하얗게 젖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건 버티기 어렵다. 전자장비의 소금물은 치명적이니까. 하지만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화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미국 공군 규격 기준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 기준은 이것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국 규격의 300%입니다. 미국 공군 기준의 3배로 테스트한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미국 규격만 통과하면 미국에 팔 수 있는데요. 10년 전에 배웠거든요. 기준을 남들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미국이 기술을 안 줬을 때 우리는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거나 미국보다 더 잘 만들거나.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미국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연구원이 챔버를 열고 디스플레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방금 포장을 뜯은 새 제품처럼 깨끗했습니다. 방금 극한의 테스트를 거친 장비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량률 0.001%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준 미달 제품은 아예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0.001%도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겁니다. 우리 목표는 0%입니다. 저는 디스플레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미국 협력사들의 불량률은 평균 3%였습니다. 100개 만들면 3개는 버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밀리고 비용이 올라가고 품질 논란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0.001%, 10만 개 만들어서 1개 불량. 이것은 제조가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잉 측에 제시한 가격이 미국산의 60% 수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품질이 더 좋은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다니요.
로봇이 만드니까요. 인건비가 거의 안 듭니다. 분량도 없으니 제작업 비용도 없습니다. 그가 생산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10년 전 스마트 팩토리에 5조 원을 투자했을 때는 미친 짓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그 투자가 모두 회수됐습니다. 이제는 미국 업체보다 싸게 더 좋은 제품을 더 빨리 만듭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품질은 한국 승리. 가격도 한국 승리. 납기도 한국 승리. 모든 면에서 완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협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카드도 없었습니다. 이제 회의실로 가시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생산 라인이 보였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괴물 같은 공장을 상대로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만큼은 최신식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쪽에 앉았고 전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기술 담당 임원과 수출 담당 임원이 자리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부국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스크린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연구실이었습니다. 낡은 책상들이 빼곡히 들어선 좁은 공간. 오래된 컴퓨터들. 그리고 피곤한 표정의 연구원들. 10년 전 레이더 개발팀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로 그 해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가 사진 속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연구원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마른 청년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회의실에서 저에게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사람, 해진 점퍼를 입은 사람, 충혈된 눈의 사람들. 그리고 책상 옆에 놓인 간이 침대들. 저 사람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쓴 일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누런 종이에 빼곡한 글씨. 레이더 개발팀 팀장이 매일 쓴 일지입니다. 10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썼습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 연구소 소장이십니다. 그가 일지 일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3월 15일.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레이더 설계도도 없고 소스 코드도 없고 심지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팀원들 앞에서 울었다. 리더로서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회의가 끝난 후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첫 해 6월 2일. 미국 기술 자료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남들이 50년 걸려 쌓은 기술을 우리는 5년 안에 따라잡아야 한다. 미친 짓이라는 거 안다. 하지만 포기하면 나라가 영원히 기술 식민지로 남는다.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냥 비즈니스였습니다. 기술을 파는 쪽과 사는 쪽.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화면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2년차 9월 8일. 첫 번째 시제품 테스트 완전 실패. 레이더가 100m 앞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다. 3개월간의 작업이 물거품이 됐다. 연구원 2명이 그만뒀다. 남은 사람들은 연구실 바닥에서 잤다. 집에 갈 시간이 없다.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아이가 아빠 얼굴을 잊어버렸다고 한다. 3년차 2월 3일. 설 연휴 전부 반납하고 전원 출근했다. 미국이 거부한 소스코드 80만 줄을 처음부터 다시 짜고 있다. 손가락이 굳었다. 어제 누군가 키보드에 피를 흘렸는데 누구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다.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짠다고요? 미국 기업들도 10년 넘게 걸린 작업을 그들은 맨손으로 해냈다는 말입니까? 화면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4년차 11월 11일. 47번째 시제품 테스트. 드디어 표적 탐지에 성공했다.
미국 없이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화면에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누군가는 의자 2개를 붙여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5년차 4월 22일. 냉각 시스템 문제 해결 못하면 프로젝트를 접어야 한다. 미국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새벽에 막내 연구원이 미친 아이디어를 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해보기로 했다. 잃을 게 없으니까. 6년차 8월 7일. 그 미친 아이디어가 통했다. 미국 레이더보다 무게는 30% 가벼워지고 탐지거리는 40% 늘어났다. 우리가 미국을 넘어선 것이다. 미국이 기술을 안 가르쳐줘서 다행이다. 덕분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10년간 해온 일입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미국 전투기를 사다 쓰면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영원히 미국 뒤만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0년 동안 주말도 없이 연휴도 없이 가족도 잊은 채 일했습니다. 연구원들 중에는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와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찍은 거부 도장 하나가 수백 명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했고 건강을 포기했고 평범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저를 압도하고 있는 이 회사였습니다. 부국장님, 우리는 미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감사합니다. 미국이 기술을 줬으면 우리는 편하게 복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2등에 머물렀겠죠. 미국이 거부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했고 결국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년 전 그날 부국장님이 문을 닫아주셔서 말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 큰 문을 스스로 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닫은 문 때문에 그들은 벽을 부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국장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보잉과의 장기 공급 계약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잉은 한화시스템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10년 전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들을 과소평가했고 당신들의 의지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 관계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각오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 조건. 강민수 전무가 손가락을 하나 펼쳤습니다. 기술 교류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부품을 공급하는 대신 미국은 우리에게 엔진 정비 기술을 이전해 주십시오. 미국 본토까지 보내지 않고 아시아에서 정비할 수 있게 말입니다. 엔진 정비 기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요구였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국가들이 엔진 문제가 생기면 미국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비할 수 있으면 효율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 미국 정비사 500명에게 우리 장비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대신 미국은 우리를 전투기 생태계의 공식 파트너로 인정해 주십시오. 정비사 교육.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정비사들이 한국 장비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도 한국 장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전투기 시장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 공동 개발입니다. 다음 세대 전투기용 항전 시스템을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이 주고 한국이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관계로 말입니다. 공동개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갑과 을에서 진정한 파트너로, 주는 쪽과 받는 쪽에서 함께 만드는 쪽으로 말입니다. 저는 강민수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의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10년 전 제가 당신들에게 한 말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100년이 걸린다는 그 말입니다. 당신들은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국장님.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10년 후 그들이 내민 손을 제가 잡았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연구원분들 대단하지 않나요?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